자, 문제 11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2021년도 3월 5일에 부산의 주식 100주를 공정가치인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 주식의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가 120만원일 경우 결산 수정분계가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3월 5일에 100주의 공정가치인 100만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오케이, 취득은 100만원 했고 매도하는 증권으로 처리를 했대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된 비용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내가 이 주식을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고요. 2021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120만원의 경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계처리 해보면 어렵잖아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에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가치가 12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31일자는 12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금액이 올랐죠. 그래서 20만원만큼 차익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매도하는 증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 해가지고 20만원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도하는 증권인 자체가 원래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즉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재산에 20만원 증가시키는 게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왜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제가 얘기했듯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는 자본 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다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요. 자본이 오히려 20만원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의 채권 채무 내역입니다. 부채 총합은 얼마인가입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만 찾으면 돼요. 자, 매입 채무 뭐예요? 그렇죠. 부채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의 하침 용어가 부채인 거고 선급금은 뭐예요?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이죠. 미수금은 그렇죠. 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은 뭐예요? 그렇죠. 선급비용은 비용 아닙니다. 이거 자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되고요. 그래서 부채는 매입 채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될 수 없는 항목은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구입 시 부대비용으로 포함시킬 거냐 포함 안 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부대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맞죠. 그러니까 운송 운임 요거는 구입 시 부대비용 즉 원가에 다 포함시키죠.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고 수입관세도 원가에 다 포함시킵니다. 왜냐면은 수입했을 때 그 통관비하고 그 다음에 관세하고 그 다음에 운송료하고 하역비 등 이런 거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하역비 등을 이제 원가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다 원재료나 상품으로 다 처리를 하죠. 그 다음 매입 애누리는 아니죠. 이거는 문제에 그러니까 구입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거죠. 애누리는. 그래서 요거는 차감 대상이에요. 그래서 원가에 포함되는 대상은 아니죠. 차감 대상인 거고 매입 수수료는 당연히
그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부익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가산될 수 없다. 그러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원가를 찾으려면은 매출원가의 공식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월 1일에 이제 팔다가 남은 재고를 재판매를 해야 되니까 기초재고액을 시작을 합니다. 플러스 내가 이제 구입하는 금액이 있겠죠. 단기순 매입액입니다. 총 매입액 아니에요. 단기순 매입액이고 빼기 12월 31일자에 물건을 판매하다 남는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말재고액은 빼줘야 됩니다. 왜 빼줘야 되냐? 판매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죠. 그런 거고. 그래서 해당하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했을 때 요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재고에 오케이 포함되는 거고 총 매입액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매입 할인을 빼줘야 됩니다. 자, 매출은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출과 관계는 없는 거고 매출 총액이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매출 관계없고 기말재고액은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18만원의 기초재고액에서 단기 총 매입액 56만원에서 15,000원만큼 빼줘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54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25만원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에 우리가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18만원에서 54만 5천원에서 빼기 25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7만 5천원이 되고요. 이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일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요걸 잘 봐주시고요. 자, 취득 원가는 100만원,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 10만원, 상각방법은 정해법이랍니다. 오케이. 자, 100만원에서 내가 판매했을 때 이 정도 남겠다 하는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3년만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30만원씩 상각이 됩니다. 30만원씩 감가상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근거를 통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2월 31일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다. 맞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02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원이다. 이거 맞죠? 왜냐? 2021년도에 상각을 하고 2022년도에 상각을 하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60만원이 나오죠. 30만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23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10만원이다. 그러니까 요게 상각이 끝났을 때, 상각이 이제 완료됐을 때 남는 금액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다 상각했을 때 30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각했잖아요. 그럼 90만원만큼 상각을 했을 때 가치는 10만원만큼 남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만원만큼 보는 거고요. 왜냐? 잔존가치만큼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 계산금액은 10만원이다? 아니죠. 왜 아니죠? 그렇죠. 잔존가치 때문에 그래요. 잔존가치는 차감한 후에 이제 상각 계산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아닌 90만원의 상각 계산금액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도 7월 3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 나타난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뭐 처분을 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22년도 6월 말까지 건물의 장부상 가액은 취득원가 1000만원, 잔존가치 400만원, 감가상각 누계 300만원.
잔존가액은 일단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빼고 이제 순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순장부 금액은 700만원. 자, 그러면은 2022년도 7월 1일에 건물 안에 자동문을 설치를 했을 때 설치비 100만원에 천정 누수공사가 5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천정 누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자동문을 설치했을 때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건물 내에 자동문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고 천정 누수공사는 원상복구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적 지출인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거를 막았다, 뭐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이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명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그러니까 전 대략 추측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건물을 8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3대 1로 받았대요. 그러면은 순장부 금액이 이렇게 돼요. 순장부 금액이 700만원이잖아요.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100만원이라고 쳐요. 요렇게 800만원이죠. 아니면 천정 누수까지 합쳐서 50만원이라고 쳐요. 만약에 천정 누수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자본 지출이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은 850만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요, 건물을 800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건물을 대면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000만원에 일단 보낼 때는 1000만원에 내보내고, 이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이렇게 이제 150만원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것도 수익 지출 아닌 자본 지출로 그냥 볼게요. 그냥 볼게요. 그러면은 차면에는 당연히 이제 보통계획을 받겠죠. 800만원.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획은 얼마냐면은 300만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1150만원이고 여기가 1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을 했을 때 손실이 일어났더라. 그러면은 나머지 50만원만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변에 나타난 항목으로 올바르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예요? 그렇죠. 건물밖에 없죠.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천정 누수공사를 수익적 지출로 봤다고 해서 요거를 100만원만큼만 처리한다고 쳐도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 자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은 2번에 대한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건물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29일에 외상으로 매입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답니다. 이로 인하여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답부터 얘기하자면 1번이 되고요. 왜냐면은 이걸 좀 약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누락을 했잖아요. 근데 약간 팁이 아닌 좀 팁을 알려주자면은, 첫 번째는요, 그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다고 하면은 차변하고 대변하고 회계 처리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록을 해놨다는 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해놨다는 흔적 자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은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는요, 차변이고 뭐고 대변이 뭐고 다 가소예요. 무조건 두 개 다 가소로 봐요. 가소를 보고요. 두 번째는요, 회계 처리는 했는데 잘못된 경우예요. 회계 처리는 했는데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 지출로 해야 하는데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락이에요. 면백상 과소예요. 과소인 거고,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했다 라고 하면은 입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대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팁 아닌 팁을 요렇게 이제 미리 밑밥을 먼저 깔고 보시면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둘 다 누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도 과소가 되고 매입 채무도 과소가 됩니다. 근데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계 처리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속된 거래 결과 결산일에 나타날 수 있는 총계정 원장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단 제시된 거래 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자, 볼게요. 자, 7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1년분 임대료 360만원을 현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수익으로 했냐 부채로 했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제시가 없는 경우가 삼위계법인 주체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처리했냐 부채로 처리했냐 이거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처리했다 그러면은 대변에 임대료 360만원 요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부채로 처리했다 라고 하면은 선수수익 360만원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대비를 두 개를 대비를 해놓는 거고, 그러면 12월 31일자에 수정 분계를 하면은 어차피 6개월치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차변에 선수수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금액은 똑같아요. 180만원. 그럼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냐? 선수수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처리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부채를 처리했을 때는 요렇게 얘기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수익을 처리했다는 거는 나는 돈 다 받았으니까 수익 처리하고 올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수익에서 제외하면 돼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부채를 처리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으면은 나는 12월 31일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봤을 때는, 자, 임대료를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7월 1일자를 봤을 때는. 왜? 임대료는 원래 대변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입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 요것도 기입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반대로 돼 있죠. 기입 자체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시면은 3번하고 4번인데 3번도 맞다고 하기도 솔직히 좀 애매한 게, 선수 수익이 대변에 180만원으로 놓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차변에 임대료 180만원하고 대변에 선수 수익 180만원 이렇게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수 수익이 이제 차변에 180만원 나왔다는 거는 차변에 지금 여기 선수 수익으로 180만원 나왔다는 거고, 대변에 임대료 180만원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 처리 문제 자체가 지금 제가 문제에서 위에 다시 이제 보면은 지금 임대료로 처리했다 라는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위에서 보니까 임대료를 처리했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조금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를 요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3번도 정답이 되고 4번도 정답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임대료 처리했다. 그러니까 저 계정 과목을 만약에 이제 선수 수익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부채를 처리했다는 게 확실히 맞는 거고, 요거는 이미 수익을 처리했다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임대료를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수익을 처리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 아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회계하는 사람들이라면 퇴직연금제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종업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확정적이다. 맞는 얘기죠. 연금 수령액이 확정적인 거는 맞아요. 확정급여형은 주체가 회사니까 그래서 종업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확정적인 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회사에 부담한다. 확정기여형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개인인 거죠.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도 누가 해요?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계속 볼까요? 3번, 4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면은 회사는 그 의무가 끝난 건 맞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그 의무가 끝난 건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퇴직연금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맞는 얘기예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건 맞습니다. 운용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공통점은요. 이제 회사가 관리하냐 개인이 관리하냐 그거 차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적립을 하는 거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하여 이제 상환하는 부채가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계정은 뭐냐면은 장기 차입금과 그 다음에 사채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당되는 거는 사채. 자, 그래서 기읍과 니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전환할 수 있는 분계에 되는 계정 과목명입니다.